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에 맑은 바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친 높은 산맥 덕분에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이 쉽게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오래되었지만 단정하게 손질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민우라고 불리는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른 아침이면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갯마루에 앉아 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글 읽는 소리가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아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민우는 비록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으나 그 모습에서 풍기는 기품은 예사롭지 않아 누구든 그를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겉보기에는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는 유약한 서생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마당을 비출 때면 그는 다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검을 꺼내어 남몰래 무예를 연마하곤 했습니다. 그의 검놀림은 바람을 가르되 소리가 나지 않았고 발놀림은 낙엽 위를 걷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경이로웠습니다.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는 한때 나라를 호령하던 장군이었으나 권력의 비정함을 깨닫고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아들에게 글과 검을 함께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기를 유언으로 남기셨기에 민우는 자신의 재주를 철저히 감추고 살았던 자신의 것입니다. 민우의 집 바로 옆에는 나지막한 흙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화라는 이름의 고운 처녀가 늙은 홀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모란꽃보다는 은은한 향기를 품은 들국화 같은 여인으로 그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캔거나 텃밭에서 나무를 다듬는 모습은 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함께 흙장난을 하고 산딸기를 따러 다니던 그야말로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중마고우였습니다. 담장은 두 집을 가르고 있었지만 그 높이가 어른 허리춤밖에 오지 않아 그들은 수시로 담장 너머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거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민우는 책을 덮고 연안의 집으로 건너가 겨울을 날백감을 패주거나 지붕을 엮어주곤 했습니다. 민우가 무거운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려 도끼질을 할 때면 그의 등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고 연화는 그런 그를 위해 시원한 냉수를 떠다 주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혼인을 약속한다는 거창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을의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우 역시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연화와 함께 이 산골에서 흙을 일구며 소박하게 늙어가는 것을 유일한 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에 한양에서 온 박물장수 하나가 고개를 넘어오면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짐을 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임금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공주님의 배필을 구한다는 소식을 침을 튀기며 전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번에 뽑을 부마는 단순히 가문이 좋거나 글만 잘하는 선비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예 실력까지 겸비한 문무양전의 인재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물장수는 전국 방방곡곡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두 한양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인 양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촌장 역할을 하던 이 진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이 진사는 평소 민우의 비범함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민우를 천거하여
마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신도 덕을 볼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우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민우가 비록 시골에 묻혀 살고 있으나 그 핏줄과 재능은 속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진사는 민우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몰래 관아에 민우의 이름과 출신을 적어 올리며 그가 문무를 겸비한 숨은 인재라고 극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나타나 벽보를 붙이고 갔는데 그곳에는 부마 간택 후보로 선정된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그 명단의 맨 끝자락에 민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파티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민우네 집 앞으로 몰려가 축하 인사를 건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민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담장 너머에서 이 소광경을 지켜보던 연화의 손에서는 들고 있던 바가지가 힘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우에게 있어 공주와의 혼인은 출세의 길이 아니라 연화와의 소중한 약속을 깨뜨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캔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밤하늘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역적이 되는 길이니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공주와 혼인하여 화려한 감옥 같은 궁궐에 갇혀 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을 서성이다가 낮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화 역시 잠들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에 민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담장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밤바람이 차다. 어찌 아직 깨어 있느냐. 그의 부름에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담장 쪽으로 다가왔지만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으니 이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옵니까? 저 같은 시골 처녀는 잊으시고 부디 큰 뜻을 펼치십시오. 그녀의 말은 진심이 아닌 민우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아픈 거짓말임을 민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담장 위로 솟은 나뭇가지를 꽉 잡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은 오직 이 마을, 이 집,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 있다.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한들 너와 함께 먹는 보리밥 한 덩이보다 못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민우의 굳은 다짐에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세운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주가 화근이 되었다면 그 재주가 쓸모없음을 보여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뛰어난 무예도 깊은 학식도 병든 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후보자로 지목된 민우의 인물됨을 직접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해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한 손님들이 왔다며 길을 쓸고 환영 준비에 분주했지만 민우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의기양양하게 관리들을 안내하여 민우의 집 앞으로 다가갔고 큰 소리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민우, 한양에서 나리들이 오셨네. 어서 나와 인사를 올리게.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무겁고 습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관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풍채 좋은 사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며칠 동안 쓸지 않은 듯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갯마루에는 약탕관이 놓여 있어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방문을 열자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민우가 콜록거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침침했고 민우의 얼굴은 숯검정이라도 칠한 듯 거무튀튀했으며 눈은 태락에 들어가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중환자의 몰골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장작을 패던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가는 병자가 되어 있으니 뒤따라 들어온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우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이 마을의 민우라는 자냐? 듣자 하니 문무가 출중하다 하여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왔거늘 꼴이 이게 무엇이냐? 관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민우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연거푸 토해내며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손수건에는 미리 준비해둔 닭의 피가 붉게 묻어 나와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여 계절이 바뀔 때면 이리 자리에 눕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진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이보게. 자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지 않았나?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인가? 이 진사가 다그쳤지만 민우는 힘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관리들이 오기 직전 얼굴에 회칠과 숟가루를 섞어 바르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끼니를 걸렀으며 방 안의 온도를 높여 식은땀을 줄줄 흘리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온 관리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눈치 빠른 이들이라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갈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민우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려 했으나 민우는 기지를 발휘하여 미리 겨드랑이에 끼워둔 돌멩이로 혈관을 압박해 맥박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놓았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허약하구나. 허나 세상에는 꾀병을 부리는 자들도 많은 법.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관리는 민우의 병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며칠 쉬면 나을 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마을에 머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민우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며칠 동안 완벽하게 병자 연기를 해낸다면 공주와의 혼인을 피할 수 있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여 건강한 모습이 들통난다면 임금을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이 마을 회관에 짐을 풀고 민우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민우의 집은 졸지에 감옥 아닌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방 안에서 꼼짝 않고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야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은 채 미음 몇 숟가락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연하는 끼니 때마다 정성스럽게 그런 미음을 들고 와서 민우에게 먹여주며 관리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련님, 이러다 정말 몸이 상하시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더 드셔야지요. 연하가 속삭였지만 민우는 눈짓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창호지 위로 감시하는 포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민우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언제 들이닥쳐 상태를 확인할지 알 수 없었기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지혜로운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민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 젊은 시절에는 꽤나 먼 곳까지 다니며 견문을 넓혔던 인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걸터 앉아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방 안에 있는 민우에게 들리도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이 진심을 가리기 위해 쓰인다면 그 거짓 또한 진심의 일부일 테지. 허나 너무 깊은 구덩이를 파면 제 발이 빠질 수도 있는 법이니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나. 박 노인의 말은 민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민우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민우를 나무라는 대신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묵직한 조언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박 노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인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며 굳어진 근육을 풀고 내일 닥쳐올 또 다른 시험을 대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찬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관리들이 머무는 사랑방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민우와 연화의 집 사이를 가로막은 낮은 담장 위로 서늘한 달빛만이 무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민우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연화와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하의 대역죄인이라 불린다 해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관리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것이고 민우의 연기는 더욱 치밀해져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다구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서리가 내려앉은 민우네 집 지붕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그 차가운 기운은 마치 민우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마을 회관인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아침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마을의 평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양마을 사람들에게 더운 물과 아침상을 요구했고 순박한 마을 안악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두머리 관리는 아침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장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민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보았던 민우의 병색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고 여겼는지 오늘은 기필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듯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관리들의 기세에 마당에서 약탕관을 부채질하던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민우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있었기에 그녀의 얼굴 또한 패숙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관리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핑계로 찬바람이 들이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누워있던 민우는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밤새 차도는 있었느냐? 젊은 사람이 이리도 맥을 못 추어서야 원. 관리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으며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방 구석구석에는 민우가 읽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붓 하나만이 주인의 성품을 짐작게 할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눈을 뜨고 관리를 바라보았으나 그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날이 송구하옵니다. 밤새 열이 들끓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져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관리는 혀를 차며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내 의원을 대동하지 않고 온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허나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네가 진정 병자라면 내주는 약을 거부하지 못할 터. 관리는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양의 내의원에서 가져온 아주 독하고 쓴 약재로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강한 기운을 가진 환약이었습니다. 관리는 부하에게 명하여 물을 가져오게 한 뒤 민우에게 그 환약을 억지로 삼키게 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타는 듯한 쓴맛과 역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뒤집어 놓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헛구역질이 올라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약을 토해내거나 건강한 사람처럼 멀쩡하게 견뎌낸다면 모든 연기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고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밀려오는 고통을 참아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참지 못하고 방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날이 환자에게 그리 독한 약을 쓰시면 어찌합니까? 가뜩이나 몸이 허한 분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는 연화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까부터 마당에서 알짱거리더니 네가 이자에 처라도 되는 것이냐? 관리의 질문에 연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라고 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지극정성인 탓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이웃에 사는 사람입니다. 홀로 사시는 도련님이 편찮으시다 하여 마을 어른들의 심부름으로 약을 다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혜로웠으나 그녀가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애절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웃이라. 이웃의 정이 참으로 깊구나. 허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내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큰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리는 뼈 있는 말을 남기고 다시 민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우는 약 기운이 퍼지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 신체 반응이었기에 더욱 사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관리는 그제야 민우의 병세가 단순한 꾀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품었으나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좋다. 약효가 돌면 기운을 차릴 테니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겠다. 내일은 내가 직접 내 놈의 기력을 시험해 볼 것이니 그리 알라. 관리는 으름장을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관리들이 물러가자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던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민우 총각이 하루아침에 저리 눕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고란 말인가? 혹시 산신령님이 노하신 건 아닐까? 옆에 있던 최씨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한양에서 높은 분들이 온다 하니 긴장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무슨 몹쓸병에 걸린 건가 걱정이 태산이네. 한편 민우를 청거했던 이 진사는 자신의 집 마루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천으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우가 정말로 병이 깊어 부마 간택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거짓 추천을 했다는 죄목으로 자신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우가 꾀병을 부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또한 공범으로 몰려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이 사달을 만들었구나. 그날 오후 민우의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탓에 민우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고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소 무예로 다져진 몸이라 활동량이 많은 그에게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먹은 독한 환약 때문에 속은 계속해서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고 머리는 지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참을 인자를 수백 번도 넘게 새겼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이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관리들이 머무는 사랑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들, 이 늙은이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늦가을 삭풍이 불 때면 젊은 장정들에게만 찾아오는 괴이한 열병이 있습니다. 이를 그림자 열병이라 부르는데 한 번 걸리면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지요. 관리 중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림자 열병이라니? 내 의서에서도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이 없소. 박노인은 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골마을의 토속 병인이 의서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병은 마음이 심약하거나 큰일을 앞두고 긴장한 사람에게 더 깊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억지로 일어나려 하면 뼈가 상하고 피를 토하게 되니 그저 며칠 푹 쉬게 하는 것이 유일한 약이지요. 박노인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은 민우를 보호하기 위한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관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그리 말하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만약 억지로 데려가다가 민우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 또한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관리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림자 열병이라. 세상에는 기이한 일도 많으니 아주 없는 말은 아니겠군. 허나 왕실의 혼사가 걸린 일이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소. 사흘, 딱 사흘을 더 주겠소. 그 안에 차도가 없으면 가마에 태워서라도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연화를 통해 민우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우는 박노인의 기지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사흘을 더 완벽하게 병자 행세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민우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이며 기를 순환시키는 동작을 취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조용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 때 벽을 톡톡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민우는 벽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연화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민우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민우는 벽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연화야, 나는 괜찮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두 사람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애틋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은 민우를 시험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몸이 아프다 하니 지혜를 시험하겠다며 어려운 글귀가 적힌 서책과 붓을 들고 민우의 방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몸은 병들었어도 정신은 살아있을 터. 이 글의 뜻을 풀이하고 자네의 생각을 적어보라. 관리가 던진 과제는 병석에 누운 환자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 이는 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으나 그는 여기서도 실력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민우는 붓을 잡은 손을 심하게 떨며 먹물을 종이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여 알아보기 힘들었고 문장 또한 앞뒤가 맞지 않게 엉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글자가 춤을 춥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의 연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고 붓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붓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관리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리는 혀를 차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하의 인재라더니 병마가 사람을 이리도 망가뜨리는구나.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고 문장은 어린아이만도 못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관리는 크게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마지막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더 혹독한 시험을 준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우가 귀신에 들렸다는 둥,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화를 입었다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밖 굿당의 무당이 민우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며 쌀을 뿌리는 신효까지 하여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민우가 가여워서 우물가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관리들은 사랑방에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임금님께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우리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다. 우두머리 관리의 말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만약 민우가 정말로 아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들일 덫을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고 산골 마을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민우와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사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녹기도 전에 한양에서 온 관리들은 민우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날카로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우가 보여준 병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도 감시를 늦추지 않았고 심지어 민우가 기침을 할 때마다 그 소리의 깊이를 가늠하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는 방 안에서 마른 집단처럼 바싹 마른 몸을 웅크린 채 창호지 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근육이 굳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한편 옆집의 연화는 민우가 걱정되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무거운 장독을 옮기고 땔감을 정리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힘겨워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연화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는 민우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녀의 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두 사람의 미래마저 사라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뒤편의 울창한 숲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퍼졌고 산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소리가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고 관리들 또한 잡담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민우는 방 안에 누워 있으면서도 예민한 감각으로 숲의 기운이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대하고 흉포한 무언가가 마을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살기 어린 신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멧돼지다. 집채만 한 멧돼지가 내려온다. 밭에서 일하던 김서방의 다급한 비명과 함께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민가로 내려온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로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멧돼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크기는 황소보다도 커 보여서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집 안으로 숨거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관리들조차 칼을 뽑아들었으나 멧돼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가 돌진하는 방향이 하필이면 연환의 집 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환은 마당에 널어놓은 나무를 걷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멧돼지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멧돼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한 민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연화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무예를 쓴다면 관리들에게 들킬 것이 분명했고, 나서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마치 병에 취해 정신없이 기어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정확하게 멧돼지와 연화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민우가 겁에 질려 뛰쳐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병자가 살겠다고 기어 나오는 꼴 좀 보게. 비웃음 섞인 말이 들렸지만 민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마당 구석에 놓여있던 굵은 몽둥이 같은 절구공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연화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민우는 비틀거리며 담장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넘어지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절구공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척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손끝에서 떠난 절구공이는 회전하며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 정확하게 멧돼지의 미간을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려오던 멧돼지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멧돼지는 몇 번 발버둥 치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마을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고 관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쓰러진 멧돼지와 엎어져 있는 민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심하게 기침을 하며 피 묻은 손수건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병자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콜록콜록 살려주세요. 멧돼지가 민우의 연기는 너무나 처절해서 누구도 그가 의도적으로 절구공이를 던졌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관리 중 우두머리가 천천히 다가와 쓰러진 멧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절구공이는 멧돼지의 두개골을 정확히 가격하고 부러져 있었습니다. 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조화란 말인가. 병자가 겁에 질려 아무렇게나 던진 몽둥이에 이 거대한 짐승이 급소를 맞고 죽다니, 그것은 누가 봐도 천운이 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관리는 민우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민우의 몰골을 보고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님이 도운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병자가 어찌 이런 힘을 쓰겠느냐. 연화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담장 너머의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날아온 절구공이는 우연이 아니라 민우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던진 것임을. 민우와 눈이 마주친 찰나 연화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나왔고 이 기적 같은 일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총각내 집터가 명당은 명당인가 보네.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소란이 진정되자 관리들은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두머리 관리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 허나 맥박도 잡히지 않는 병자가 그런 내공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부하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나리, 혹시 정말로 하늘이 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억지로 데려갔다가 천벌이라도 받으면 어찌합니까? 관리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두려움과 망설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병세가 거짓이라 의심했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낮에 무리하게 내공을 쓴 탓에 실제로 근육통이 밀려왔고 긴장이 풀리면서 한기가 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민우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더니 크크 혀를 찼습니다. 자네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그 몸으로 그런 힘을 쓰면 오장육부가 상한다는 걸 모르나? 박노인의 질책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박노인은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마시게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내일이면 저들도 결단을 내릴 테니 오늘 밤은 푹 자두게나. 박노인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박노인이 준 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연화와 함께 모란꽃이 가득 핀 들판을 거닐고 있었고 그곳에는 관리도, 멧돼지도, 공주와의 혼인도 없는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새벽은 또다시 차갑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은 민우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사흘간의 관찰과 어제의 사건을 통해 그들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두머리 관리는 뒷짐을 지고 민우를 내려다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을 지켜보았으나 내 병세는 차도가 없고 오히려 기이한 일들만 벌어지는구나. 허나 임금님의 명을 받은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 관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하인을 시켜 지필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가 무예를 쓸 몸이 아니라면 글 솜씨라도 확인해야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네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글로 적어내라. 만약 그 글에서조차 기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병자로 인정하고 한양으로 돌아가겠다. 허나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보인다면 그 즉시 너를 포박하여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민우에게 주어진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무예는 숨길 수 있었지만 글에는 사람의 기상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기에 이는 더욱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민우는 붓을 받아들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 화려한 문장으로 자신의 재주를 뽐낸다면 끌려갈 것이고 너무 못 쓴다면 무능한 자로 낙인 찍혀 가문의 먹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가문의 명예나 출세가 아니라 바로 담장 너머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한 듯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슥, 슥. 그 소리는 마치 민우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민우의 붓끝을 주시했습니다. 연하는 담장 너머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붓질은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은 천하를 움직일 만한 진심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붓끝 하나에 그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관리는 매의 눈으로 민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민우가 붓을 잡는 자세, 글을 써내려가는 속도, 회계 굵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멧돼지 사건으로 인해 생긴 의구심을 이 글을 통해 완전히 해소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민우는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비틀거렸지만 그 문맥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고백서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의 귀퉁이를 펄럭였습니다. 민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그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종이 위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붓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진사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잘 좀 쓰게나. 아니, 너무 잘 쓰지도 말고 적당히 쓰게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민우의 붓은 마지막 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감추어 두었던 진실이 글이라는 형상을 입고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손끝에서 시작된 붓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그 붓이 하얀 화선지 위에 남기는 먹의 궤적은 기이하게도 단호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짓 손을 심하게 떨며 먹물을 튀기기도 하고 획을 긋다가 힘이 빠진 듯 붓을 놓칠 뻔한 신앗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종이 위에 심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담장 너머의 연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제발 이 위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붓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써 내려간 글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문장이 아니었으며 왕실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상투적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들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바위 틈에 핀 들꽃은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내렸기에 화려한 궁궐의 황금 화분에 옮겨 심으면 그 뿌리가 썩어 시들고 말 것입니다. 소인은 그저 이 산골의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는 미천한 풀포기이오니 부디 귀한 모란꽃 밭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비록 글씨는 엉망이고 먹물은 번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거절이자 자신의 분수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관리는 민우가 붓을 내려놓자마자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종이를 응시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행간에 숨겨진 민우의 진심을 읽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관리는 달코 다른 사람이었기에 이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숨겨진 기계와 병든 몸 뒤에 감추어진 어떤 간절함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에서 눈을 떼고 민우의 뚜렷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우 역시 흐릿한 눈빛을 가장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관리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곁에 서 있던 부하 관리들과 이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관리가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필체에는 힘이 없고 문장에는 슬픔이 배어 있으니 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졌다는 증거로다. 내 듣자 하니 병은 몸에서 오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오기도 한다지. 관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시선을 돌려 담장 너머 연화가 서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민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병자 행세를 하는지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관리는 붓을 들어 민우가 쓴 종이의 귀퉁이에 붉은 먹으로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접어 품속에 갈무리하며 선언했습니다. 이자는 병세가 깊고 기력이 쇠하여 왕실의 부마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억지로 한양으로 데려가다가는 도중에 객사할 우려가 있으니 부마 간택 후보에서 제외하고 요양토록 조치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담장 너머에서는 연화의 안도 섞인 흐느낌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사흘간의 긴장과 두려움이 일시에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결정을 내리자 지체 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눅눅하고 좁은 산골 마을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며 멧돼지 소동이며 기이한 병자까지 겹친 이곳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두머리 관리는 떠나기 전 민우에게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의 병이 꾀병이든 아니든 그 마음의 병은 이 마을의 흙과 바람만이 고칠 수 있을 걸세. 부디 그 소중한 것을 잘 지키며 살게나. 그것은 관리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민우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격려였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관리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관리들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그들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렬이 사라지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마을에는 다시금 평소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내 평생 이렇게 가슴 졸인 적은 처음이야. 아낙네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우는 관리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흘 내내 굽어있던 허리를 펴자 우두둑 소리와 함께 시원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곳에 남게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생 많았네. 자네의 그 고집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 게야. 박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진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민우에게 다가와 멋쩍은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다행일세. 내 자네를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아나. 자네가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내가 잠을 못 잤네. 이 진사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듯 수선을 피웠지만 민우는 그저 엷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숯검정과 회칠로 엉망이 된 영락없는 병자의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물동이에 깨끗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아내자 검은 얼룩들이 씻겨 나가고 본래의 건강하고 맑은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닦아내는 행위는 마치 지난 사흘간의 거짓과 불안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세수를 마친 뒤 며칠 동안 입고 있던 땀의 전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새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살인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시장하시지요? 며칠 동안 미음만 드셨으니 속이 헛헛하실 거예요. 따뜻한 밥 좀 지어왔어요. 연화는 마루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공주보다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민우는 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가 차려온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임금님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귀하고 맛깔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우가 숟가락을 들자 연화는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요. 연화의 재촉에 민우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맛이 혀끝에 감돌자 긴장이 풀리며 뱃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화야,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이 저를 위해 그 무서운 멧돼지와 싸우신 걸 다 봤는걸요. 저는 도련님이 다치시는 줄 알고 심장이 닿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눈빛으로 나누었습니다. 굳이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기울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훈의 집마당에도 따뜻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민훈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오고 누구는 갓 찐 감자를 한 바구니 들고 왔습니다. 관리들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조촐하지만 정겨운 잔치판이 벌어질 기세였습니다. 박 노인이 가장 상석에 앉아 막걸리 잔을 돌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한잔하게. 우리 마을의 보배 민우가 큰 병을 이겨내고 일어났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와르르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민우가 꾀병을 부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가 병을 이겨냈다는 사실만을 축하하며 그의 지혜와 용기를 속으로 칭송할 뿐이었습니다. 이 또한 마을 공동체가 지닌 따뜻한 배려이자 묵묵한 연대였습니다. 민우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알싸한 술 기운이 오르자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동네 안악들과 어울려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녁이면 이웃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밥을 먹는 이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보물이었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 총각, 몸조리 잘하게. 내일은 내가 보양식이라도 좀 해올 테니.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고 마당에는 다시 민우와 연화 그리고 박노인만이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네. 자네의 검은 나라를 지키는 데 쓰지 못했어도 자네의 사람을 지키는 데 썼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값진 것이야. 박노인의 말은 민우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부채감을 씻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뒷정리를 마치고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을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녀의 손이 민우의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너와 함께 말이다. 민우의 말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가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어 닦았습니다. 검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고 망설임 있는 청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확실히 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가 된 남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다시 칼집에 넣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는 다시 깊은 잠에 들거라. 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우는 검을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내려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겹게 들리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활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사람들의 표정은 훈훈했고 민훈의 집 앞을 지나는 이웃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거짓 기침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비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경쾌한 신호탄과도 같았으며 그 소리를 듣는 연화의 마음에도 잔잔한 기쁨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씻은 듯이 나았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민우 역시 멋쩍은 미소로 그들의 농담을 받아넘기며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연화의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술 한 병과 정성스럽게 포장한 고기를 들고 옆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마루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민우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은 뒤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부족한 제가 연화 씨를 평생 아끼고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연화 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곰방대를 내려놓고 민우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마다하겠는가. 내 딸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자네밖에 없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부엌문 뒤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연화는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파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이 주례를 서겠다며 자청하고 나섰고 박 노인은 좋은 날을 잡아주겠다며 책력을 뒤적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거대한 가족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날짜는 첫눈이 내리기 전 늦가을의 정취가 가장 깊은 날로 정해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며칠 전부터 모여 국수를 밀고 떡을 치느라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 찌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했고 아이들은 떡고물을 얻어먹으러 부엌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민훈의 집과 연환의 집 사이의 낮은 담장은 두 집을 가르는 경계가 아니라 음식과 웃음이 오가는 소통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민훈은 마을 장정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와 혼례청을 꾸미고 낡은 지붕을 보수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햇살은 따사롭게 대지를 비추어 축복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늠름한 신랑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무명옷 대신 짙은 청색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기품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훤칠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역시 인물은 인물이야. 공주님이 탐낼만 했네 그려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타고 연화의 집으로 향하는 시야를 하며 마을 어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편 연화는 곱게 단장을 하고 족두리를 쓴 채 방 안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은 그녀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붉은 화롯은 그녀의 청초한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연화의 손을 잡고 어쩜 이리 고우냐, 선녀가 따로 없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곱게 자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마당 구석에서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믿음직한 사위 민우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혼례청이 차려진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며 분위기를 띄웠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민우는 기러기 아범을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여 나무로 깎은 기러기 한 쌍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평생 한 번 짝을 맺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 기러기처럼 100년 해로하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연화가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마루에서 내려오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절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술잔을 나누는 합근례 순서가 되자 민우와 연화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표주박 잔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시는 순간 지난날의 시련과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주와의 혼인이라는 거대한 압박, 병자 행세를 하며 겪었던 고초, 멧돼지 앞에서의 목숨 건 사투,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써 내려갔던 시 한 편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다시는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노라고. 연화 역시 민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평생 그를 믿고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음식상이 들어왔습니다. 잔치국수는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을 냈으며 갓 지은 찰밥과 갖가지 나물, 돼지고기 수육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우가 꾀병 부릴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박노인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그림자 열병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도 명작이야. 사람들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지난날의 에피소드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은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신랑, 자네는 문무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까지 갖춘 진정한 대장부일세.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연하와 알콩달콩 잘 살게나. 박노인의 덕담에 민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진사도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 자네를 공경에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하위복이 되었으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게. 민우는 웃으며 이 진사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덕분에 제가 연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우의 넉넉한 마음씨에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은 정리가 되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우와 연하는 신방이 차려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고 방바닥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핀 덕에 뜨끈뜨끈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켰지만 이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연하가 수줍게 말하자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소. 우리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겨울이 찾아오고 산골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민우와 연화의 신혼생활은 꿀처럼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틈틈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무예를 수련하며 몸과 마음을 닦았습니다. 연화는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고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민우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두 사람은 방문을 열어놓고 내리는 눈을 구경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기에 그 어떤 왕우장상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서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예전에 관리 앞에서 썼던 글씨가 적힌 종이의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 없는 들꽃에 관한 시. 민우는 그 종이를 보며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썼던 글이었지만 지금 보니 참으로 절박하고도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연화가 다가와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엇입니까? 민우는 종이를 접어 화로 속에 던져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미련이자 두려움이다. 이제는 다 타버리고 없으니 우리에게는 따뜻한 온기만 남았을 뿐이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타올라 재가 되었고 방 안은 더욱 훈훈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언 땅이 녹자 민우는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급이질을 할 때마다 검은 흙이 뒤집어지며 생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선비농부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어려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긴 집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의 무예 실력은 가끔 멧돼지나 산짐승이 마을을 위협할 때만 조용히 빛을 발했고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연화의 배도 남산만하게 불러와 마을에는 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경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민우와 연화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름밤에는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헤아렸고 가을에는 잘 익은 감을 따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양에서의 화려한 삶을 거절하고 선택한 이 산골 마을의 삶은 투박하지만 진실했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무렵 민우와 연화는 캔마루에 나란히 앉아 늦은 밤 야참으로 군고구마를 호호 불며 까먹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마당의 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연화가 껍질을 깐 고구마를 민우의 입에 넣어주자 민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오물오물 씹어 넘겼습니다. 부인이 까주니 더 맛이 좋구려. 이 맛을 임금님은 아실런가 모르겠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해졌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평온한 꿈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영웅이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민우와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늙어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 가면 맑은 바람 소리와 함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민우가 남긴 따뜻한 마음이 바람결에 실려 전해지는 것이겠지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흐르고 따뜻한 이불 속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민우와 연화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군고구마의 온기를 생각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십시오. 민우와 연화가 혼례를 올리고 몇 번의 해가 바뀌어 산골 마을에도 세월의 덮개가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도 어김없이 겨울은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하고도 고요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길 위에는 산토끼가 뛰어간 발자국만이 드문드문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훈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평화로운 전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이 아닌 그들의 사랑을 꼭 닮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연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산이는 올해로 5살이 되어 제법 의젓한 태도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곤 했습니다. 산이는 아버지를 닮아 눈매가 깊고 총명하였으며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다정하여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랑방에 앉아 어린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먼저 일러주려 노력했습니다. 산아, 글자 하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글자가 품고 있는 뜻을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사람 또한 마음의 뿌리가 깊어야 한단다. 민우의 나직한 가르침에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턱을 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산골 마을에 며칠째 쉬지 않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은 장독대를 덮고 마당을 메우고 살인문 앞까지 차올라 마치 세상과 이 집을 단절시키려는 듯 기세를 올렸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매섭게 창호지 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연화는 화로에 밤을 구우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야 내일 아침에 문이나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로 내려올까 겁이 나네요. 민우는 묵묵히 책장을 넘기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 집 담장은 튼튼하고 곳광에는 양식이 넉넉하니 이깟 눈쯤이야. 겨울에 운치로 즐기면 그만 아니겠소.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이리 오너라 하는 사람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눈보라가 치는 산중에 손님이 찾아올리 만무했기에 민우와 연화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다시 한번 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나 눈보라의 길을 잃어 동사할 지경이니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목소리에는 떨림과 절박함이 묻어 있어 인정 많은 민우가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갓은 비뚤어져 있었고 도포자락은 눈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으며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어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눈길을 헤맸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민우는 두말 없이 노인을 부축하여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 험한 날씨에 산행을 하셨습니까? 우선 들어오셔서 온몸부터 녹이시지요. 민우는 노인의 젖은 겉옷을 받아 털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숭늉을 끓이고 남은 밥과 반찬을 챙겨 소반을 차려 내왔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숭늉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밤 눈 속의 귀신이 될 뻔했네. 내 한양에서부터 유람을 다니며 팔도 강산을 떠돌던 중이었는데 이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욕심을 부리다 그만 날이 저물고 눈을 만난 게야. 노인은 자신을 그저 이름 없는 선비라고 소개했지만 민우의 눈에 비친 노인의 풍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행색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품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그가 평범한 과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노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키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달게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으며 감탄했습니다. 차는 산나물과 김치뿐이나 그 맛이 깊고 그윽하여 마치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네. 부인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연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붓과 서책들,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투박한 목검 하나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주인장, 거친 산골에 살면서도 글과 무예를 놓지 않는 모양이요. 그저 농사만 짓는 분은 아닌 듯 하오만.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선친께서 물려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산짐승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과 마음을 닦기 위한 글읽기일 뿐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민우의 대답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여 더 이상의 호기심을 차단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허허, 겸손이 지나치면 오만이라 했네. 자네의 몸가짐이나 말투에서 배어나오는 기운은 총부의 것이 아니야. 혹시 과거에 뜻을 두었거나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은 없었는가? 노인의 질문은 민우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찻잔에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 이름을 떨치는 길도 있지만 이름 없는 들풀처럼 땅에 뿌리를 박고 제 자리를 지키는 길도 있는 법이지요. 저는 이 산골에서 아침이면 해를 맞이하고 저녁이면 달을 배웅하며 사랑하는 처자식과 밥 한 끼 나누는 삶의 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정승판서의 벼슬보다 더 높고 귀한 자리입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민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참으로 맑고 단단한 마음이로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재가 초야에 묻혀 있었구먼.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어린 산이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낯선 손님이 와 있음에도 아이는 놀라거나 겁먹지 않고 민우의 곁에 앉아 노인에게 배꼽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눈이 많이 와서 춥지는 않으셨는지요? 5살짜리 아이의 인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의젓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노인은 파한대소했습니다. 오호라, 이 녀석 보게.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를 낳지 않는다더니 자네 아들인가? 눈빛이 아주 형형하구나. 노인은 산이를 무릎에 앉히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노인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산이에게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라는데 너는 무엇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느냐? 산이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호랑이는 피하면 되고 귀신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지만 아버지의 슬픔은 우리 집의 해를 가리는 구름과 같아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대답은 뜻밖이면서도 가족 간의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명답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아이로구나. 밤이 깊어지자 민우와 노인은 세상 사는 이야기, 학문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는 줄 몰랐습니다. 노인의 식견은 태산처럼 높았고 민우의 통찰은 강물처럼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노인은 은연중에 자신이 한양 주정의 원로 대신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이 권력 다툼에 희생되거나 헛된 명예를 쫓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세태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우와 같은 인물이 조정에 있었다면 나라가 더 평안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조정에 있는 관리들만이 아닙니다. 묵묵히 밭을 갈아 곡식을 내는 농부, 산에서 나무를 하여 불을 지피는 초동, 그리고 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가장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뿐입니다. 민우의 말은 노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치국평천하의 도가 실은 이 작은 산골 오두막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노인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민우와 연화는 정성스럽게 싼 주먹밥과 말린 곶감을 노인의 괴나리 보찜에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집을 나서기 전 품속에서 옥으로 만든 작은 붓 하나를 꺼내 산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손주에게 주려고 아껴둔 것인데 이 아이가 더 크게 쓸 것 같구나. 부디 그 맑은 마음을 글로 옮겨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거라. 산이는 두 손으로 붓을 받으며 넙죽 절을 했습니다. 노인은 민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은 처음 보았네. 자네가 왜 그토록 공주와의 혼인을 마다하고 이 산골로 숨어들었는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네. 자네는 이미 세상 그 어떤 왕보다 행복한 왕국을 가지고 있구려. 노인은 민우의 비밀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평온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십시오. 노인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민우와 연화 그리고 산이는 대문 앞에 서서 노인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화가 민우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셨을까요? 서방님의 과거를 알고 계신 듯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분이 아니겠소.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간 귀한 인연일 뿐이지. 민우는 아들 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자, 우리 산이도 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도 아버지랑 눈을 좀 치워볼까? 산이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빗자루를 들고 나섰습니다. 민우와 연화, 그리고 산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하하 호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눈을 치우다 말고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눈부신 설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다녀간 노인이 암행어사였다는 둥, 신선이었다는 둥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민훈의 집에는 왠지 모를 상서로운 기운이 더해져 농사는 매년 풍년이 들고 가족들은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산이는 자라면서 학문과 무예에 두루 능통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 벼슬길에 나가기보다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산골 선생님이 되어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민우는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산이가 선물 받은 옷붓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젊은 날의 혈기와 고민, 그리고 연화를 얻기 위해 벌였던 무모하고도 절박했던 연극들,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이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와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촛불을 끄며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로써 숨겨진 인재 민우와 지혜로운 아내 연화, 그리고 그들의 보석 같은 아이 산이의 이야기는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여러분도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그 따뜻한 아랫목으로 초대받아 민우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을 깊은 잠의 나라로 안내할 것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고 민훈의 가족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